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구경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계속 여기저기 말을 걸었어요. 군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된다는데 저 국가유공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그거는 심사를 해봐야 알아요. 또 재미없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무서워서 불안했으면. 계속 네. 말을 하고.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큰 부상을 입은 군인이 있습니다. 큰 사고에도 부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대피를 시켰는데요. 영화에 나올 법한 씩씩하고 용감한 군인이 바로 오늘 만나볼 분입니다. 2019년 해병대로 복무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하고 제대 후 지금은 서울시에서 자신과 같은 상위 군인을 돕고 있는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이주은 실장님,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키도 크시고 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까무잡잡한데 또 하얗시네요. 아니 저도 맨날 TV로만 보다가 네. 실제로 처음 뵀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눈웃음 치세요? 근데 눈이 작아가지고 네. 약간 메이크업 받는데도 여기 이마 가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름이 많아서 끼려고 이렇게 뜨거든요. 멋지십니다. 요 눈웃음으로 그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한테 본인 소개 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은 시장님. 네, 지뢰 폭발 사고로 왼발을 잃으셨어요. 네. 지금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 차고 계셔서 그렇지. 네.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고였어요? 말 그대로 지뢰를 밟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발이 절반 정도 절단이 됐고 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거의 모르시고요. 네.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욕 먹으셨구나. 욕까지는 아니시고 네. 되게 건장한 청년이 왜 저기 주차를 하지 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대요. 오. 청년부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네. 근데 목사님 그 친구 맞다고 거기 대도 된다고 아. 그러신 적이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네. 다친 거 잘 모르시고 네.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 센터는 네. 일단은 22년 3월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군복무 중에 부상당한 군인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어요.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죠. 네. 그래서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군복무 중에 다친 부상에 대한 그런 네. 보상 관련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친 사고, 네.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복귀를 위한 네. 취업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보훈 인식 개선을 위한 보훈 선양 사업, 이렇게 총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모두 정말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트라우마 극복도 그렇지만 네. 또 회복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 터전을 좀 마련해 주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알리고. 네. 야. 복귀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런 부상 군인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일단 틀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치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좀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막연하게 좀 부상 군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전역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장님을 만나고 이제 서울시의 도움으로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서 간단히 저희가 언급했지만요. 5년 전에 지뢰 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제 2018년도 3월에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김포 해병대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고 네.
혹시 김포 강화도 이쪽 가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에서요. 진짜요? 네. 혹시 몇 기? 아유,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 네. 아주 오래된 해병대에서 네. 약간 주름 잡았던 진짜요?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세요. 네. 그래서 저 강화도 많이 갔었죠. 강화도도 많이 가고. 네네. 네. 아버지 국가외공자세요. 그러셨군요. 네. 한국 전쟁도 참여하시고 뭐 베트남 전쟁 참여하시고 인천 상륙작전 참여하시고 네, 해병대입니다. 전설이시네요. 네, 저 그래서 해병대에 대한 그런 뭐라고 자긍심, 네. 아들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훈장을 네. 아버지 사진 옆에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볼 수 있게 마루에다 이렇게 잘 걸어놨어요. 이 정도면 집사님 해병대 홍보대사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저 무릎에 이렇게 앉혀두시고 해병대 영상 막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병대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지원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ROTC를 하게 되면서 해병대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알았고 그러면서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됐어요. 야, ROTC까지 했으면 뭐. 네. 네. 제가 근무했던 김포 강화도는 네. 이제 전방 경계 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네. 그러면서 18년도에는 예비대 생활을 하고 19년도 5월부터 전방 경계 작전 소초장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네. 육군으로 치면 이제 GOP 철책 저희 섹터가 있고 거기를 지키는 경계 네. 작전 하는 가장 예민한 곳에 부대였고요. 계셨네요. 그쵸. 24시간 현행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곳이니까 네. 예비대에서 교육 훈련할 때랑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이 1.9km 책임 구역은 네.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이 구역을 책임진 장수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갔었죠.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네. 또 군에서는 더 풀이 많이 자라고 경기 작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풀들을 다 제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키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 들풀이라고 그러나요? 저희는 갈대가 영화에서도 갈대. 맞아요. 갈대가 자라요. 막 맞아요. 흔들고, 영화에서도 그 한강 하구에 있는 수제선 일대, 예. 강과 땅이 맞닿는 그 수제선 일대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요. 네. 책임구역 전체에 갈대가 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죠. 네. 막 또 높게 자라는 거기 건 3m 자라고. 자연보호 구역이니까 사람이 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보호 때문에 약을 못 뿌려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잘라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워낙 높게 자라니까 저희가 경계 작전 때 시야에 방해가 돼서 그때 네. 상급 부대에서 이 갈대를 제거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근데 저희 소초 인원들이 약 30명 정도 됐는데 네.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뭐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해야 되고 CCTV 감시병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야간에는 CCTV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네. 또 초소에 나가서 초소 근무병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인원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고 7시까지 이제 취침이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새벽에 아침에 시설물 점검 나갈 때 비번 시간에 안 자고 나가서 작업을 하면은 제가 한 50m 정도, 1시간 정도면 50m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했을 때 네.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19일이면 저희가 작업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명령은 갈대 제거해라 네. 내려온 거고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플랜을 짜신 거네요. 그렇죠. 나름의 계획을 짜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쭉쭉쭉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년 8월 29일인데 한 100m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날 야간에 근무할 때도 중대장님 모셔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제가 이번에 나가서 한 50m 정도 작업하고 나머지 구역은 대원들 넣어서 작업하면 저희는 끝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갔죠. 네. 그러고 이제 1시까지 근무하고 원래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네. 잠이 깊어가지고 예. 자면은 기상 소리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밤을 샜어요. 그래서 1시까지 근무하고 네. 어차피 운동할 시간 없으니까 그때 운동하고 네. 뭐 경계 작전 공부하고 업무하다가 그러면 이제 기상 소리 들리거든요. 아침에 시설물 점검 나가는 인원들 일어나라고. 네. 이제 그 소리 맞춰서 저도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이제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애초기 메고 나가서 그날도 나갔는데 그 한강 하구는 서해 영향으로 하루 2번 밀물 썰물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날 나갔는데 마침 밀물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밭 중간 정도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밤을 샌 제 수고가 아까워가지고 예.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하고 내일은 나머지 애들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물이 안 들어온 곳 위주로 하고 물이 들어온 곳은 팔이 닿는 곳 위주로 네. 이제 예초를 했죠. 네. 그렇게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옆에서 이제 부소초장이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나도 슬슬 복귀하면 되겠다 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왼발을 딛는 순간 이제 꽝 하고 지뢰가 있었습니다. 순간 어떠셨을까? 지뢰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뢰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있을 수 있는 네. 곳이지만 네. 그래도 없겠지 이렇게. 그리고 지뢰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그렇게 인원들을 투입을 안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인원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조금 지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빵 터지는 순간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왼발을 딛는 순간 쾅 하고 터졌고 이제 몸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딘가에 머리 세게 박으면 진짜 별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시야는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귀에서는 영화에서처럼 삐 하면서 이명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른발을 확인을 했는데 오른발에 이렇게 전투화에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른발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어. 아픈 오른발이 멀쩡한 거 보고 처음에는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어서 덜 아픈 왼발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전단부가 터져 있더라고요. 덜 아팠어요? 왼발. 왼발이 덜 아팠어요. 근데 아이고. 그거를 보는 순간 네. 지뢰다. 됐다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공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보다는 공포였고 그냥 공포라는 파도가 저를 덮치는 그런 느낌이었고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전방에 같이 들어갔던 대원 하나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단 주변에 다른 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부소초장 가고 있었으니까 한번 터지면 또 다른 사람들 그쵸. 겁먹죠. 네. 그래서 너 가서 부소초장한테 보고해라고 일단 지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아픈데? 어. 라고 생각해서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를 나가자 네. 라고 생각했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밟아온 길은 되게 촘촘하게 밟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대로 일단 나가자고 해서 또 오른발이 괜찮아서 오른발로 그냥 나갔어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나갔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나가야 했으니까. 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왼발이 안 아파서 예. 왼발 한번 뒤져볼까 했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지뢰가 이렇게 수직으로 폭발하는지 네. 앞에는 터졌는데 네. 터졌다는 게 이미 발가락이랑 전단부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발가락 뼈라든지 뼈는 아예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발 뒤꿈치는 상처 하나 없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하고 왼발을 디디니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동은 못 하고 네. 그때 자리에 앉아서 중대장님께 전화로 지뢰 밟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네. 마침 부소초장이 도착해서 철책선에 통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주변에 지뢰가 뭐 이동은 했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뭔가 대원들이 이 터진 발을 보면은 트라우마에 생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고 부소초장한테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부소초장이 와서 저를 나머지 이제 구역을 이제 나머지 거리를 도와줘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참 제가 예를 들어서 리더였어도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조차 네.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여유는 뭐죠? 부하에 대한 사랑?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내가 다쳤는데 누군가 보면 트라우마가 네. 생길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부하 직원들이 와서 또 터지면 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와, 좀 사실 믿어지질 않고 대단하다. 조금 우리가
가진 거랑은 좀 틀린 걸 가지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음. 여유보다는 군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머슬 메모리라고 머리로 기억하기 전에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네. 교육 훈련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어. 다쳤을 경우에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 네. 근데 제가 16년도에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네. 이종명 전 국회의원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육군에서 대대장을 하시다 지뢰를 밟고 양다리가 절단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치셨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옆에 숲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본인이 포복해서 나온 길은 안전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다른 애들 구출을 해오라고 야. 그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네.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뢰를 밟으면 저렇게 부하들을 먼저 살필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었을 텐데. 그땐 제가 지뢰 밟을 줄 몰랐죠. 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의 목표가 내 부하들 안 다친 상태로 무사히 전역시키는 게 제 목표였어요. 임관할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의 목표는 그거였고 임관하고 소대장으로 할 때부터 항상 부하들 안 다치게끔 그것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부하들 안 다치게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무나 그렇게 생각 못하죠.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 얼마나 컸겠습니까?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 선생님들 보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지금 네. 사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네.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네.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일단 기동로 좀 안전한 데로 가자마자 중대장님이 오셨고 저를 업고 이제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고 네. 차를 타고 김포의 민간병원 갔다가 사단본부를 가서 헬기 타고 이제 분당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밟았을 때 터진 발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 발을 못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제 발을 봤던 게 수술하고 몇 주 있다, 한 3주, 4주 있다가 처음 봤거든요. 절단된 발을 드레싱할 때도 이거를 보게 못 되죠. 받아들여서 커튼 치고 해달라고. 수도병원 헬기 내리고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구경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그러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네. 무서우니까 계속 여기저기 말을 걸었어요. 옆에 간호장교가 막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간호장교한테 제 동기 누구 있는데 혹시 누구 알아요? 괜히 말 던져보고. 근데 이분이 너무 시크하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재미없네. 네. 저기 구석에 계신 분한테 또 말을 걸었어요. 군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된다는데 저 국가유공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그거는 심사를 해봐야 알아요. 또 재미없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무서워서 불안했으면. 계속 네. 말을 하고 그 처음에 제가 국가용자 되는 거예요 물어봤던 분이 이호준 선생님이었고 그분은 얘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한 질문하니까 제 뭐지 했대요 나중에는. 그리고 문규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땐 되게 많이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잘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터져 있었죠 막. 네. 네. 선생님이 처음 보고 이거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덮고 나중에 의족하면 축구도 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뢰 밟고 처음으로 약간 안도를 했어요. 내가 별로 다친 거 아니구나. 네. 그러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순간 처음으로 이제 쉴 수 있구나. 이제 수술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복귀하고 나서 전방 부대에서 다시 근무하면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트리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을 쬐고 있는 그런 CCTV들 혹은 뭐 유사한 소리, 냄새 이런 게 트라우마를 유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PTSD 클리닉을 다니게 됐고 처음에는 이런 게 왜 계속 생각나지? 라고 힘들어했는데 그 클리닉을 받으면서 이게 없어지진 않겠구나. 대신 이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겠구나를 배우게 됐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딱히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군에 가면서 네. 술 마시는 걸 더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교회도 뭐 피곤하다고 안 나가고 네. 약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누가 봐도 교회 오빠 같은데 또 술도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술도 또 드시고 그러셨네요. 군에 가면서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어. 네. 아니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네. 그런 원망 같은 거 하나님한테 생기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런 원망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음. 아까 제 군 생활의 목표가 제 부하들을 안 다친 상태로 전역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지뢰를 운 나쁘게 안 밟았더라면 음. 누군가가 제 밟았겠죠. 부하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밟았을 거예요. 근데 음. 그 생각하면은 오히려 제가 밟고 이 정도 다치는 게 낫지 제 부하들 다쳤으면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네. 잠깐만요. 야,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부하보다 네. 내가 다치는 게 낫다라는 생각, 이거 아무나 못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 말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 저는 다치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 후회한 적 없어요. 네. 아하.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음. 만약 안 밟았다면이란 상상을 해봤죠. 네. 근데 그러면 무조건 제 부하가 다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밟고 다친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 오히려 드리는 것 원망을 같아요. 안 하시고 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엄마도 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대요. 제가 이제 신앙 생기면서 나중에 엄마를 하나님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 아마 엄마가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집에 또 소송이 걸렸어요. 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소송 걸렸던 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누나들과 엄마가 오로지 감당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미쳤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 아마 저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야.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첫사랑을 계속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뭐라 그럴까 참 이게 믿음의 후배지만 되게 나까지 평안을 얻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장님처럼 그런 조금 아픈 시간을 가진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네. 용기와 도전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실장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지금 되게 많이 느껴요. 네. 네. 하나님이 또 실장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계기가 네. 있어요? 사고 당시에는 뭐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진 않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는요. 네. 22년도에 1년 사업을 너무 잘하고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참고할 자료도 없었고 저희가 정말 맨땅 헤딩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사무실 들어갔는데 책상이랑 의자만 있었어요. 네. PC 대여하고 전화 개통하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다 저희가 했는데 저희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저희 센터 직원들, 센터 식구들 네. 이제 해병대 후배 하나 있고 네. 같이 일했던 주임님 한 분 계시고 그렇게 같이 만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래 뭐 내가 잘했지 이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고 22년에서 23년 될 때 좀 행정적 공백이 생겨서 2달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2달 정도 쉬면서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자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마 주셨을 거예요. 당연히 주셨겠죠. 네, 네. 네. 원래 제가 교회에 가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다기보다 안 들렸어요. 그냥 피곤하면 그냥 자고 썬데이 크리스천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딴 생각하고 네. 네.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교회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으로 말씀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고 새벽 기도를 가보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예. 당시는 그냥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도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2달 동안 쉴 텐데 네. 이 시간을 알차게 잘 써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면 제가 게을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둔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 운동하고 카페 가서 일하고 야, 이런 말씀을 생각으로 들으러 간 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새벽 기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한번 수요 예배도 나가볼까? 라고 하면서 수요 연장이 예배를 됐네요. 나갔어요. 네. 네. 수요 기도를 나가니까 금요일에 또 예배가 있대요. 저는 평생 뭐 금요철화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금요철화 참 뜨겁죠. 좋죠. 그 인도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 이제 네. 끝나겠구나. 또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겠대요. 그렇게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딱 수요 기도회까지만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 그럼 금요철에 기도 가보자. 거기까지 이제 계속 패턴처럼 돌아가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때 또 마침 저희 새벽 기도 때 말씀이 욥기였어요. 네. 모든 것을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다. 욥기를 보셨구나. 그래서 그때 욥기 말씀이 그렇게 욥기 말씀을 받고 네. 욥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욥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욥기가 아니라 욥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욥기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네. 살았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근데 저는 욥이 그동안 많이 일어서고 네. 변화되고. 네. 저는 그동안 뭐 욥에 비하면 저는 고난도 아니고 제가 다쳤던 거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그 1년 동안 잘 키웠던 이 센터, 음. 이 센터를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가서 욥기를 읽고 금요기도에 나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기도 생활을 해보고 네. 1년 동안 제가 잘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제가 잘해서 할 수 있던 사업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4가지인데 네. 법률 지원은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 심리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이 있고 또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도 자문을 해주셨고 그 길벗 인성교육협회라는 거기 대표님들이 또 저희 다 지원해 주셨고 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심리 사업은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요. 취업 지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고 보훈선영 사업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센터 사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동안 제가 잘해서 생각했다는 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여주셔서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다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삶 전체에 네.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었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다 지금 이 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지 않을까? 그리고 지뢰를 밟고 다쳐서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저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에 2번 면회를 하거든요. 30분씩.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게 먼저 엄마가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들어오고 친척들이 들어오고 뭐 부대 사람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엄마가 들어오는데 제가 앞에서 펑펑 울고 있으면 엄마가 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나가면 혼자 조금 막 우는 것도 있고 막 약기운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큰일이 났는데
일어났을 때 아 다행이다 꿈이었다.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꿈을 꾸면서 아 나 지뢰 밟는 꿈 꿨지. 깨어나면 괜찮을 거야. 근데 깨어났더니 진짜 지뢰 밟은 상태고.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한 2번 정도 크게 울었거든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동기 2명이 들어왔어요. 네. 걔네가 들어오니까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앞에서. 걔네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들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갔죠. 그 2번째가 제 중대장님이랑 대대장님이 면회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2분을 뵙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왜 싫었냐면 저희는 현행 경계작전 부대인데 지금 계속 경계작전을 해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오시는 것도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지뢰를 밟고 다쳤으니까 군사경찰대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럼 부대원들, 간부들 다 조사를 할 텐데 네. 그럼 경계작전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우리 부대인데 나 때문에 조사받고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작전에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2분을 뵙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싫었어요. 참 근데- 좋은 사람이네요. 실장님. 아이고. 그리고 제가 중대장님께 처음에 다쳤을 때 업혀갈 때도 중대장님께 업힌 상태로 중대장님 귀에다가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2분이 딱 오셨는데 제가 2분께 처음 들었던 말이 아 제가 부대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하자마자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도 아마 마음이 되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대장님이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네. 부대원들이 쓴 편지래요. 저희 소초원들이 쓴 편지, 또 중대원들이 쓴 편지.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데 엄청 많이 울고 엄청 많이 웃었어요. 배원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빨리 부대로 복귀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전방 임무 인수인계를 제가 직접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원래는 단기로 전역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군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네. 어차피 이제 뭐 생명에 이제 지장이 가는 것은 지났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사람들이랑 좀 얘기 많이 나누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막 연락이 왔겠죠. 동기들이 괜찮냐, 빨리 회복해라, 응원의 뭐 문자도 오고 또 민간에 있는 친구들은 다친 걸 몰랐거든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남섭이라는 친구인데 청주에서 교사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뭐 지뢰 밟고 발이 좀 잘렸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아 뭐 구라치지 마 이러다가 계속 진짜라고 하니까 나중에 울먹울먹하면서 욕하면서 끝낸 거예요. 그러고 걔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김포에서 해병 중위가 다쳤다고 기사가 뜨고 다시 전화가 와서 괜찮아 얼마나 다친 거야 뭐 이제 뭐 위험하진 않은 거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날 면회로 오겠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있는 그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서 원래 그 조사가 생기면 그 친구 빼고 따로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걔가 경황이 없었는지 네. 그 방에 그대로 올린 거예요. 제가 있는 방에. 볼 수 있게. 그 다음날 한 2~3명 오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그 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네. 10몇 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위로가 됐고 막 들어보니까 저 다쳤다고 막 애들이 울었대요. 준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애들이 나중에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화장실을 갔대요. 근데 네. 그게 제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물러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서 울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네. 전 죽은 것도 아니고 좀 다친 건데 이거 가지고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울어준다고? 그 너무 고마워서 네. 그런 게 되게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죠.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는데 전역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사고 후에? 맞아요. 그 생각을 하기가 힘들 텐데. 왜냐면 다쳤을 때 우리 부대원들 너무 고맙고 음. 또 해병대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 사령관님부터 해서 저희 백경순 사단장님도 엄청 믿음 있으신 분이거든요. 제 사고에 엄청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오히려 제가 다친 거지 다쳤으면 이후에 행정 처리를 잘하면 되지 제 지휘관들이 저로 인해 징계받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막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거 좀 다쳤다고 신경 써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다시 해병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님께 이미 제가 연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었거든요. 네. 보고 드렸더니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었죠. 그렇게 6개월 병원 생활, 이제 수술과 재활 잘 하고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현역, 그러니까 저희 부대로 해병대 이사단으로 복귀할 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도 빨리 하고 또 트라우마도 남들보다 덜 갖게 되고 네. 네. 믿음 안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만 좀 내가 나태했을 뿐이지 항상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셨네요. 주변의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마 네. 그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믿음의 싶어요. 동역자분들도 옆에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전역 이후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지만 달라진 몸을 보면서 막막함이나 좌절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병원에 있을 땐 몰랐는데 사회로 다시 나오면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일단은 의족 맞추러 보훈병원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중교통 타고 분당에서 저기 강동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다녔어요. 근데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한 번은 버스를 내렸는데 저기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뛰어가면 되는데 이제는 제가 뛰지를 못하고 저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등 시간 안에서 내가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날 병원 들어와서 되게 좀 우울했어요. 아, 이제 다르구나. 현실하고 부딪히시는 순간이었네요. 되게 사소한 걸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준아, 너가 옛날에는 너처럼 다친 사람들 그런 거 몰랐잖아. 근데 이제 너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 너 더 멋있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멋진 친구네요. 너무 멋진 친구예요, 제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또 친구들이 응원을 해줬고 부대로 복귀하니까 바뀐 게 제 발이 잘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게 조금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제가 출근할 때 제 관사에 문틀 철봉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네. 출근하기 전에 철봉 좀 하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떨어진 거예요. 철봉을 하다가 좀 당연히 떨어지면 아프죠. 근데 다친 발도 떨어지니까 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지뢰 밟았을 때 더 아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아플 때마다 조금 또 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제가 대대로 이제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는 대대 참모를 했거든요. 작전 참모를 했는데 네. 제가 맡았던 직책이 작전과장님을 보좌하는 작전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네. 보좌관으로서 많이 좀 뛰고 가서 실황 확인해야 되는 거 직접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움직이는 게 제한되니까 네.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좀 힘들고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이런 부상군인 지원에 관한 네. 그런 규정, 법 등을 이제 저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까 제가 다쳤을 때 저 전역 이제 국가유공자 되는 거예요? 라고 저희 이호준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는 전역 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 생활을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전역하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가 안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네. 현역일 때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요. 예. 치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제도의 지원을 받는데 국가유공자가 되면 보훈부의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논스톱으로 된다고 한다라면. 꽤 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잘 안 돼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간 지속이 되면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유공자가 안 됐기 때문에 보훈부로 지원을 못 받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간기가 생기고 네. 이게 유공자로 선정되는 게 늦어질수록 더 길어지게 돼요. 네. 이제 이런 제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이렇게 많이 다치는 줄 몰랐어요. 다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그 군인 재해보상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1급부터 4급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절반 정도 발이 잘렸는데 3급이에요. 1급이 제일 높은 거고요. 네. 4급이 제일 낮은 건데 제가 3급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1에서 4급까지 받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장애가 남는 사람들인데 네.
그 인원들이 한 연평균 1,000명이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많이 다치고 네. 아 이렇게 많이 다치는구나를 저도 다치고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 센터 신청하신 분인데 발가락이 이렇게 2개가 절단이 되셨어요. 네. 군대에서 동상으로. 근데 발가락 2개로는 국가용자가 안 되더라고요. 보상 못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발가락 절단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를 제외해서 3개가 절단되거나 네. 엄지를 포함 2개가 절단돼야 되는데 그분은 엄지가 있고 2개가 절단돼서 딱 안 되시는 선인 거예요. 야, 애매한 규정이 네. 많네요. 근데 군에서 발가락 2개가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고 예. 오히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만약 제가 그날 지뢰화를 신어서 오히려 절단이 안 됐더라면 지뢰화를 신어도 안에 폭발 때문에 다 뼈가 으스러지거든요. 네.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을 텐데 절단이 안 됐더라면 저도 되게 억울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다치고 나니까 이런 게 보였고 다치면서 제가 죽을 뻔한 상황을 거치면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었고 그게 군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네. 군 생활을 잘할 사람들은 제 동기들 중에 많았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근데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전역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찾아보게 됐고 아 저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겠다. 그러면서 전역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 실장님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네. 아픔도 같이 하고 네. 또 이분들한테 어떤 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네. 만들어주고 이런 게 사실 정말 큰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 테고 네. 또 트라우마를 극복해도 사회에서 이분들을 또 잘 받아주지 않고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실장님을 갖다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드는 게 혹시 저처럼 다친 친구가 생기면 그 이호준 선생님 군의관께 연락 드려가지고 다친 친구 있으면 저도 면회 가고 싶다. 제가 그때 도움이 돼서 저처럼 다친 느꼈던 친구들 것처럼. 돕고 싶다 해서 면회를 갔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친구는 장갑차가 전복이 돼서 허벅지 뼈가 거의 으스러졌어요. 다행히 수술을 잘해서 절단은 없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도 같이 만났어요. 그 친구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전 제가 다쳤을 때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얘기 계속 들었어요. 3시간 얘기하시면서 그걸 아직도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또 저에게 고마워하는 걸 느끼면서 아, 저처럼 다친 친구들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게 네. 또 전역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나눔은 씨앗처럼 계속 이렇게 싹이 돼서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또 싹이 되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되는 게 나눔인 것 같은데 그런 나눔을 실천을 하셨네요.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그런 부상군인들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크게 필요로 하시는 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부상군인들의 그런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싶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분들이 다른 데서 다친 게 아니라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다 다쳤다라는 그런 명예를 되찾아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분들 사실 보상을 위해서는 법이 바뀌면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명예로워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고맙다. 당신이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인정해줘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알 건 알아서 넘어가지 않고 좀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